엑스파일이라는 것의 내용을 진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라면은 수사기관에 넘기시고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내용이라면은 즉각 내용을 공개하고 평가받으십시오.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충정에서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믿고 있고, 저는 가능하다면 원칙과 약속들은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시스템인데 선풍기 하나를 꽂아놓는 게 아니라 다 꽂았어요. 최종적으로 인과성 인정이 된 케이스였고 두통, 구토라는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인해서 의심하는 부분들이 좀 지연이 있지 않았을까. 군사경찰단장은 실무자에게 4차례에 걸쳐 보고서에서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남북 간 또 북미 간의 기존 합의 등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대화와 관여를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 중점 협의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불편하겠지만 탈퇴합니다. SNS를 중심으로 쿠팡 탈퇴 해시태그가 번지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화재 책임 규명과는 별도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른바 가치 소비 형태로 소비자가 묻고 있습니다. 화재 상황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전국은 정치평론가의 SNS 게시글로 들썩였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 다 나온 얘기인지 아니면 진전된 내용이 있는지는 추이를 봐야겠지만 현재의 논란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취재 기자 리포트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의혹이 담겨 있다는 엑스파일 논란에 보수 야권은 공작 정치라며 일제히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제될 내용이 있다면 파일 공개부터 하고 해명을 들어보자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윤 전 총장 측은 일절 공식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의혹 파일을 처음 언급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였습니다. 지난달 집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적당히 되는 게 아니라며 윤석열의 수많은 사건에 대한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부인과 장모 등 가족의 각종 의혹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하면서 특히 장모 문제에 대해서는 주변인들에게 10원 한 장 손에 끼친 적 없다는 오만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과연 7월에 있는 재판 결과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무엇라고 하실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성향의 정치평론가가 이른바 엑스파일을 직접 봤다면서 방어가 어렵겠다는 글을 SNS에 올리며 파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작성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10페이지 안팎의 문건 2종류에 윤 전 총장의 검사 시절 의혹과 장모 논란 등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혹이 한두 건이면 그냥 해명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의혹이 총 한 20가지가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건별로 계속 해명하다가는 해명 때문에 날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보수 야권은 일단 윤 전 총장 엄호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가 가만히 있었겠느냐며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공작의 냄새가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엑스파일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도의적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내용이 있다면 공개부터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엑스파일이라는 것의 내용을 진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라면은 수사기관에 넘기시고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내용이라면은 즉각 내용을 공개하고 평가받으십시오. 엑스파일을 언급한 송 대표는 여당과 자신이 갖고 있는 파일을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해명을 듣고 국민과 언론이 사실 확인을 하면 됩니다. 윤 전 총장 측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며 엑스파일에 대해선 공식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이 일자 정치권에서는 가짜 파일까지 나돌았습니다. 정치참여 선언을 일주일가량 앞둔 윤 전 총장이 이를 어떻게 돌파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선 후보 경선 연기론 문제를 공론화합니다. 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사이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지도부가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후보 경선 연기 문제로 내홍을 겪는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쟁점은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9월에 하느냐, 11월에 하느냐입니다. 민주당 당원 당규는 대선 180일 전까지 후보를 확정하되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땐 당무위원회 의결로 일정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선 일정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대선 주자들 사이 갈등의 골도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와 이낙연 전 대표는 경선 연기에 강경한 입장이지만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와 보조를 맞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누구나 개개인의 유불리를 뛰어넘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충정에서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믿고 있고 이재명 지사는 원칙이 중요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들이 높은 게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면 원칙과 약속들은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처럼 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로 갈리면서 의총에서도 찬반이 팽팽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의총은 의결기구가 아닌 만큼 최종 결정의 몫은 당 지도부, 결국 송영길 대표에게 있습니다. 일정 변경을 위한 당무위원회 개최 여부는 송 대표 손에 달린 만큼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일단 송 대표는 현행 일정 유지에 무게를 싣는 가운데 어떤 결단을 하더라도 반발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어느 쪽이든 반발한다면 가뜩이나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는 민주당의 대선 흥행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사실상 마지막 비서관 인사에서 20대 영선의 새 인물들을 파격 발탁했습니다. 이른바 이준석 돌풍이 청와대 인사에도 변화를 몰고 왔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달 안에 이뤄질 문 대통령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남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청년비서관에 1996년생 올해 25살의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발탁했습니다. 역대 최연소 청와대 비서관이자 아직 재학 중인 대학생 신분이라는 점에서 파격 인사로 꼽힙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박 비서관이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지내며 현안에 대해 소신 있게 의견을 제기해왔다며 청년 입장에서 청년의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고 청년과 소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지닌 책임이 바로 이것입니다. 직시해야 합니다. 새 비서관과 함께 청년비서관실도 기존 시민사회수석실에서 정무수석실 산하로 옮겨졌습니다. 청년 정책을 정무적 시각에서 다루며 청년 민심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기조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무비서관에 김한규 전 민주당 법률대변인을, 교육비서관에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을 임명했는데 통상 의원 출신을 기용하던 정무비서관에 영선의 김한규 비서관을 지명한 것 역시 눈에 띕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경험이 없는 영선의 야당 대표도 있다는 말로 김 비서관의 정무 감각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비서관 인사에서 두드러진 새 인물 바람은 다분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선출로 확인된 민심을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자연스럽게 문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32살 나이 차의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만남은 그 자체로 우리 정치사의 새로운 그림이자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시동을 의미합니다. 대통령께서 저에게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적 위기 상황이 있어가지고 여야가 따로 없다는 그런 말씀에 깊게 공감하고 다만 청와대는 서두르기보다는 의제 조율에 더욱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여야 5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당시 대표대행이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정부 실책을 조목조목 꼬집은 걸 상기하면 부담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준석 대표야말로 청년 민심 대변인을 자처하며 야당 지지율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만큼 자칫 무게추를 내어주지 않을까 조심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나윤수입니다. 국민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몸을 던져 구조하는 우리였지만 정작 대장님을 구조하지는 못했습니다. 지켜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동식이 형도 나를 비롯해서 우리 구조대원들 잊지 말아주기 바랍니다. 우리 구조대원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아픔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활동하겠습니다. 네, 또 이 화재 원인과 관련해서는 과열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의 최초 발화 지점은 지하 2층 선반에 있는 전기 콘센트인 것으로 보이는데 작업자들은 이 콘센트 탭에 여러 전기 제품을 한꺼번에 꽂아 놓고 24시간 가동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 2층 물품 진열대 선반에 전기 콘센트에서 불꽃이 있는 영상이 확인된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물류센터 전현직 근무자들은 전기 콘센트에 선풍기를 포함해 여러 전기 제품을 한꺼번에 꽂아둔 상태였다고 입을 모읍니다. 멀티탭인데 선풍기 하나를 꽂아놓는 게 아니라 다 꽂아있어. 24시간 가동하는 물류센터 특성상 전기 제품들이 온종일 켜져 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물품들은 빼곡하게 쌓여 있었고 에어컨은 없었습니다. 최근 더워진 날씨 속에 센터 내부 온도도 올라간 데다 전기 콘센트가 과열되면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입니다. 바로 야간조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그 선풍기는 계속 돌고 있는 거야. 왜? 더우니까. 에어컨도 없고. 직원들은 평소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교육받은 적이 없었고 정기적으로 나오는 소방점검도 형식에 불과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소화전 쪽에 평상시에는 물건을 계속 냅두다가 소방점검이 왔다 그러면 관리자들이 그 앞쪽에다 주지 말고 그 양옆으로. 화재 초기 스프링클러가 8분 동안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과거 오작동으로 물품이 젖은 적이 있어 일부러 자동 설정을 해제해둔 거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오작동으로 스프링클러가 한번 뿌려진 적이 있어요. 그때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제품이 다 젖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껐어요, 그걸. 경찰은 앞서 YTN이 보도한 화재 신고가 늦어졌다는 의혹을 포함해 스프링클러 작동 지연 여부와 소방 교육이 부실했는지 등 제기된 여러 문제를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화재 발생 닷새째인 오늘도 잔불 정리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중장비를 이용해 빠르게 불을 끄려고 했지만 붕괴 위험이 있다는 2차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투입이 미뤄졌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앙상한 뼈대를 드러낸 경기도 이천의 쿠팡 물류센터. 새까맣게 타버린 건물 안으로 보호장구를 착용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2차 안전 진단을 벌이기 위해서입니다. 오전 10시 10분쯤부터 2시간여 동안 2차 건물 안전 진단이 진행됐습니다. 현장에는 전문가 3명과 소방관 5명이 투입됐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1차 안전 진단은 고 김동식 광주소방서 구조대장 수색을 위해 지하 2층을 중심으로 진행됐는데 2차는 지상 4층까지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진단 결과 건물 안에서 사람이 하는 진화 작업은 가능하지만 중장비를 투입해 불을 끄는 건 건물 붕괴 우려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큰 불을 잡아 담당 소방서와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는 해제됐지만 아직 건물 곳곳에 잔불이 남아있는 상황. 소방관들이 일일이 돌아다니며 불을 꺼야 해 완전 진화까지는 며칠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더 걸릴 것 같아요. 장비가 들어가서 건들면은 기본 구조를 건들게 되거든요, 자꾸. 그리고 안에 선반 같은 것도 건들게 되면 무너지잖아요. 관련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물류센터 관리업체 직원과 쿠팡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화재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사하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각적으로 다 수사를 할 예정이에요. 소방과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쯤 합동 감식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온라인에서는 쿠팡 탈퇴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를 계기로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쿠팡의 노동 환경과 기업 윤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건데요. 이제 소비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고려한 가치 소비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훈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쿠팡 탈퇴 인증찬 남깁니다. 쿠팡 앱 삭제합니다. 쿠팡 탈퇴 인증이 온라인에 줄을 잇고 있습니다. 쿠팡을 탈퇴하는 상세한 방법까지 공유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쿠팡의 노동 환경과 기업 윤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소비자들의 불매 탈퇴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쿠팡의 노동 문제는 수차례 불거지면서 쿠팡이 안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이번 화재 사고에 대한 쿠팡의 늑장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고 발생 하루가 지나서야 강한승 대표이사 명의로 첫 공식 사과가 나왔는데 이 역시 너무 늦었다는 지적입니다. 거의 30시간 이후에 이제 사과의 메시지가 나왔고 더 중요한 건 그 사과의 주체였습니다. 우리가 뭐 누구나 쿠팡하면 이제 김범석 의장을 떠올리게 될 텐데 사과의 주체가 현재 강한승 대표로 나오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김범석은 어떻게 된 건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노가 나왔고 여기에 공교롭게도 물류센터 화재 발생 당일 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국내 공식 지위를 모두 내려놓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쿠팡은 김범석 창업자가 앞으로 해외 사업에 전념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내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논란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워낙 한국에서는 중대재해 또 사망이 많다 보니까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책임지는 그런 조건을 엄격히 했는데 쿠팡의 처사에 대해서 큰 하나의 배신감이나 큰 이제 불신을 표현하고 이것이 큰 소비자 행동으로까지 나타나는 걸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 김범석 전 의장이 직접 김동식 소방관의 빈소를 찾았지만 여론을 돌리지 못했고 급기야 쿠팡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유가족을 평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거듭된 사과 이후에도 비판 여론은 계속해서 들끓어 쿠팡이 소비자의 분노를 어떻게 가라앉힐지 후속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광주 건물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은 철거업체가 압수수색 전에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앤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내일은 감리를 소홀히 한 건축사의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립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지난 18일 무너진 건물의 철거를 맡은 업체와 재개발 조합 등 10여 곳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철거업체로 선정된 다원 ENC에서 컴퓨터한 전자정보 등 핵심 증거를 조직적으로 없앤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닷새 전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바꾸고 증거인멸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도 지운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실행한 철거업체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없앤 자료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광주 건물 붕괴 사고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2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철거업체 한솔기업의 현장 소장과 굴삭기 기사 등 2명은 구속됐습니다. 추가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축사 차모 씨의 영장 실질 심사도 열립니다. 감리를 맡은 차 씨는 붕괴 건물이 해체 계획서대로 철거되는지 감리를 소홀히 해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조만간 추가 구속영장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숨진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서 공군경찰 지휘부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국방부 보고서에서 삭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수사 실무자가 가해자 조사도 없이 불구속 의견을 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군 고 이모 중사는 상관인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덮으라는 회유와 압박 끝에 숨겼습니다. 그런데 공군본부는 국방부의 이 중사 사건을 단순 사망으로만 보고했습니다. 5월 22일 저는 SNS 상황 공유방에 단순 사망권에 올라와 있는 것을 인지하였고 5월 24일에는 조사본부에서 피해자 단순 사망 사건으로 정식으로 서면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추행 피해 사실은 왜 빠진 걸까? 군인권센터는 당시 사망 수사를 지휘하던 공군 군사경찰단장 이모 대령이 직접 은폐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숨진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국방부 보고서에서 삭제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겁니다. 수사 실무자들과 여러 차례 의견 충돌을 겪는 과정에서 무려 4차례나 같은 지시가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사경찰단장은 실무자에게 4차례에 걸쳐 보고서에서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센터는 이 대령이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면서도 삭제하라고 판단한 건 군형법상 거짓 보고에 해당한다며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추행 수사 외압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담당 수사계장이 가해자인 장 중사를 조사하지도 않고 불구속 의견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입니다. 가해자 조사는 혐의점 확인과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 실무상 꼭 필요한 절차인데도 이를 무시했습니다. 군에서는 가해자가 보통은 직급이 높기 때문에 상관이기 때문에 다른 증거를 인멸하거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서 가해자 조사를 되게 신속하게 보통 하고요. 이런 이유로 센터는 군에게만 수사를 맡기면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거라며 민간과 공동조사단을 꾸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혹 제기한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라고만 언급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성추행 가해자인 장모 중사를 기소하고 사건 관계자와 접촉한 정황이 있는 공군본부 공보 정훈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난 3월 2일 차량 뒷좌석에서 고 이모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소속 장모 중사.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일 구속된 장 중사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차 회의에서 장 중사를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할 것을 권고한 심의 의결안을 따른 겁니다. 특히 심의위는 장 중사가 성추행 이후 피해자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등 사실상 협박을 한 행동이 특가법상 보복 범죄라고 판단해 검찰단은 해당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일단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국방부 검찰단에서 또 국방부 검찰단은 이번 사건 관계자와 접촉한 정황이 포착된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700여 건 중 여성 피해자는 대부분 5년차 미만의 중사와 하사, 군무원인데 비해 남성 가해자는 선임 부사관과 영관 장교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피해자는 중사와 하사가 58.6%, 군무원 13.8%, 대위 12.6%, 중위나 소위는 9.2%였고 특히 피해 여성 중사와 하사, 군무원은 대부분 5년차 미만인 반면 남성 가해자는 50.6%가 선임 부사관, 23%가 영관 장교로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폭력이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군 초급 간부와 군무원들이 군내 성폭력 피해를
적극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에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숨진 30대에 백신 관련성이 인정됐습니다. 국내 접종이 시작된 이후 백신과 사망 사이에 인과성이 인정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신과 사망 사이 인과성이 인정된 국내 첫 사례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뒤 숨진 30대입니다. 30대 초반의 A 씨는 지난달 27일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9일 뒤 심한 두통과 구토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약물 처방을 받고도 증상은 나빠졌고 지난 8일 상급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다가 8일 만에 숨졌습니다. 사망 전날 항체 검사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인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확진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인과성이 인정이 된 케이스였고 두통, 구토라는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인해서 의심하는 부분들이 좀 지연이 있지 않았을까.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었고 접종 이후 증상 발생과 사망까지 1년의 연속성이 확인된 점도 백신 관련성을 인정받는 데 영향을 줬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같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의 부작용인 희귀혈전은 주로 접종 뒤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로 접종 후 4일부터 4주 사이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종 뒤 생긴 두통이 진통제로도 없어지지 않거나 구토가 동반되고 시야가 흐려지면 혈전 부작용을 의심해야 합니다. 호흡곤란이나 흉통, 복통, 팔다리 붓기는 물론 멍이나 출혈이 나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틀 이후에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사 부위 이외의 부분에 멍이 들거나 출혈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희귀혈전에 동반되는 혈소판 감소증으로 생각하시고 사망 사례를 포함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확인된 국내 환자는 모두 2명으로 회복한 1명도 백신 관련성은 인정됐습니다. 이외에 지금까지 중증 2건, 급성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72건도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로 분류됐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예약했지만 이번 달에 맞지 못한 고령자들은 다음 달 초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또 인도발 델타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60대 이상 고령층이 2차 접종을 받는 8월까지는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홍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달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전 예약한 만 60에서 74세 고령자와 만성 중증호흡기 질환자 가운데 백신 부족으로 접종을 받지 못한 20만 명의 접종 일정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화이자 백신을 다음 달 5일부터 17일까지 1차 접종하고 3주 뒤 2차 접종까지 받게 됩니다. 백신을 맞으려면 오는 23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사전 예약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대상자들께서는 사전 예약 기간과 접종 일정 등에 대해서 문자 메시지로 개별적으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세계적으로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자 방역 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리두기 체계 개편으로 방역 긴장이 이완되는 분위기 속에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받은 60대 이상 고령층이 2차 접종을 받는 8월이 되기까지가 중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고 나면 한 달이나 2달 정도 뒤에 확산세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시점이 우리가 지금 유럽이나 아니면 영국에서 델타 변이가 굉장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델타 변이 환자는 155명에 그치고 있고 해외 유입은 대부분 인도 교민의 입국과 관련된 사례들이어서 넓게 퍼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고령자 2차 접종 백신을 화이자로 바꿔서라도 서둘러 접종을 완료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2차 접종을 얼마나 빨리 마칠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인도 변이주가 확산되기 전에 2차 접종을 빨리 마치는 나라들이 이 유행을 잠재울 수 있는 관건이 될 수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안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코백스 물량 83만 5천 회분의 도입 시기를 놓고 이견이 노출됐습니다. 권덕철 장관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
다음 달 초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말했지만 정은경 질병청장은 공식 브리핑에서 연기된 일정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그리고 이 한국에 들어온 5번째 백신 모더나 접종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30살 미만 보건의료 종사자, 예비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환자 치료에 걱정을 덜었다면서 한결 가벼워진 표정이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진표를 작성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절차를 밟은 의료진들이 차례로 백신 주사를 맞습니다. 만 30살 미만 의료진에 대한 모더나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접종하는 5번째 백신 모더나 백신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지 못한 30살 미만 보건 의료인과 실습병원 종사자들은 이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하며 감염 걱정이 떠나지 않았던 26살 간호사 정지연 씨. 기다렸던 백신 접종을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중환자실에서 일하다 보니까 석션이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가래가 조금씩 튈 수는 있거든요. 일단 백신 맞고 했으니까 그래도 이전보다는 환자들을 대할 때 불안감 없이 잘 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불안한 마음으로 일하던 임상병리사도 곧 병원 현장에서 활약할 예비 간호사들도 밝은 표정으로 돌아섭니다. 같이 일하시는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다 맞으셨는데 저만 아직 못 맞은 상태여서 조금 민폐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 저도 맞게 되어서 의료인으로의 앞으로의 일을 더 열심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쪽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확실히 환자랑 더 밀접하게 접촉이 많은 부서다 보니까 맞고 들어가면 그래도 환자 대할 때 좀 더 편하게 대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더 열심히 배워서 좋은 간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45곳 상급 종합병원에 배송된 모더나 백신은 모두 54,700회분입니다. 방역당국은 3분기 주력 백신 가운데 하나가 모더나라며 앞으로 4천만 회분이 국내에 추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지적장애 여고생의 옷을 벗기고 오물을 뿌리는 등 집단 폭행한 혐의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고생 어머니는 이 가혹행위를 동영상으로 이 학생들이 찍기도 했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지적장애 3급 여고생의 어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한 글쓴이는 17살 딸이 지난 16일 인천 부평동 모텔에서 집단 감금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은 딸의 위치를 휴대전화 앱으로 확인한 뒤 모텔을 찾아갔더니 딸은 발가벗은 채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해자는 다름 아닌 10대 또래들이라면서 샴푸, 잿더리, 변기물 등을 머리에 붓고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하면서 동영상까지 찍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딸은 앞도 보이지 않고 귀도 잘 안 들리는 심각한 상태라며 가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범행 현장에 있던 10대 청소년 5명을 붙잡았습니다. 이 가운데 17살 A양을 포함해 3명에 대해선 공동폭행, 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른 10대 2명은 추가 조사를 벌여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 가운데 일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그 현장에 있던 가해자로 추정되는 5명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일치되는지는 서로 약간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요. 큰 틀에 있어서의 내용은 그 중에 일부 맞다라고 진술하는 사람이 있어서 경찰은 실제로 가혹행위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발언을 주목하면서 대화 제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새로운 제안을 내놓지 않았고 대북 제재도 강조해서 북한의 반응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끝난 뒤 처음으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가 열렸습니다.
성김 미 대북특별대표는 외교와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와 대결을 다 준비한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And hopefully Chairman Kim's reference to dialogue indicates that we will get a positive response soon. 미국이 언제 어디서나 조건 없이 만나자고 제안한 만큼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김 대표는 한미 정상이 합의한 대로 의미 있는 남북 대화와 협력을 지지한다고도 거듭 밝혔습니다.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 구조의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남북 간 또 북미 간의 기존 합의 등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대화와 관여를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 중점 협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의에서 대화 재개를 위한 새로운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성김 대표는 오히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제재 준수가 중요하다고 콕 집어 말했는데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미일 3국은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Japan, US, Korea trilateral cooperation is of capital importance for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한미일 회동을 마친 김 대표는 이례적으로 통일부와 별도의 대북 정책 협의를 열 예정이어서 남북 교류 재개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미국의 대화 호응 요구에 북측은 섣불리 나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과의 밀착 행보를 강화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2주년을 맞아 북한과 중국 대사가 인민일보와 노동신문에 나란히 기고문을 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리룡남 중국 주재 북한 대사는 인민일보에 실린 기고문에서 북중 양국이 긴밀히 단결하고 전략적 협력 관계를 끊임없이 강화해 나가면 적대 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분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을 비롯한 G7 국가들이 압박을 가한 타이완 해협과 홍콩 문제 등과 관련해 중국의 조치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리진진 북한 주재 중국 대사도 같은 날 노동신문에 북중 관계는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며 북중 친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공동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북중의 결속을 다짐하는 내용의 양국 대사의 교차 기고는 이례적인 일로 한미 당국이 대북 대화 재개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남북 간, 북미 간 관계 개선 등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북중 간의 대화와 협력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주 당 전원회의에서 미중 대립 등 외부 환경을 활용해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대외 전략 변화는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높습니다. 북미 대화를 앞두고 북중 관계의 발빠른 움직임은 식량 지원과 같은 실리를 챙기려는 북한과 미국의 대중 견제에 북한을 활용하려는 중국에 있어서 서로의 셈법이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앞둔 북중의 밀착 행보는 북미 대화 재개 시기에 영향을 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소욕이 건네진 거 두 종류 맞아요. 하나는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거를 총정리해놓은 문건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윤석열 총장 의혹, 처 의혹, 그다음에 장모 의혹 세 챕터로 되어 있고
네,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한 의혹을 정리한 것이란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을 놓고 정치권이 시끌시끌합니다. 대변인 사퇴와 함께 악재가 겹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윤 전 총장 측은 여기에 대해서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X파일. 사실 뭐 저희 이 나이트 포커스 패널 분 중에 하나로 알고 계시죠? 네,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소장이 이제 공개를 한 건데 일부 입수했다면서 이제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 마침 YTN 뉴스큐와 또 인터뷰를 했거든요. 관련 내용 좀 통화한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쪽에 건네진 건 두 종류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거를 총 정리해놓은 문건이 하나 있고요. 그것도 대략 10페이지 정도 되고, 다른 하나는 윤석열 총장 의혹, 처 의혹, 그다음에 장모 의혹 세 챕터로 되어 있고, 그 의혹의 개별 항목별로 이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뭐 공격거리다, 아니면 이것은 청문회 때 해명이 된 것이다, 이런 식의 정치적인 판단 의견까지 다 달려 있더라고요. 이것을 건별로 계속 해명하다가는 해명 때문에 날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일단 장 소장님 얘기로는 두 가지 버전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네, 지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언론에서도 일부 언론에서도 두 가지 버전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장 소장이 이야기하듯이 두 가지 버전, 하나는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부분, 하나는 윤 총장 장모, 그다음에 부인까지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그 안에 어떤 여러 가지 의혹, 뭐 20가지가 넘는 의혹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 가지 버전을 입수했는지 그 방법 저는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그 중에 한 가지도 저는 뭐 이렇게 입수를 못했는데 두 가지 버전을 다 입수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이 어떤 입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 문제는 이겁니다. 저는 일부에서 무슨 국민의힘의 어떤 이 칼을 꽂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저는 문제를 삼고 싶은 게 직업의 어떤 윤리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론가라는 이름으로 방송에 나오고 있잖아요. 비록 제가 교수님 하고 제가 이렇게 상대를 하면서 어떤 진영의 논리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평론가라는 건 최소한 이게 객관적으로 정말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나의 어떤 주장을 담고 있는데, 가령 어떤 문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건을 만약에 실제로 공개하는 것과 문건을 봤는데 이렇더라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이건 이렇더라라고 하는 거는 의혹이잖아요. 의혹을 제기한 거지만, 예를 들어서 그 문건을 그대로 공개한다고 한다는 건 내가 그 문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행위잖아요. 이 두 가지가 왜 가장 제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절대로 평론가는 어떠한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서 그것에 개입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개입하는 순간 평론가로서의 사실 권위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장 소장의 이 행위는 사실 개입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사실상 문건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그렇죠. 문건을 공개하자. 차라리 문건을 공개한다는 거, 예를 들어 시민단체와 함께 문건을 공개한다든지 이런 행위 자체는 객관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검증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내가 봤는데 이건 안 되겠더라. 이 부분은 굉장히 그래서 의혹만 부풀리는 어떤 현상,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정말 야권의 어떤 분열이 또 야기되는 어떤 현상,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완전히 자기가 개입하는 어떤 상황이 돼버린다. 그래서 저는 이런 흐름은 굉장히 저는 부적절했다. 차라리 개입하려고 한다면 내가 평론가는 그만두더라도 뭐 시민단체, 객관적인 어떤 시민단체를 통해서 함께 기자회견을 해서 이거 검증을 요구합니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차라리 더 이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선택이 아니었겠느냐 싶습니다. 일단 장 소장 같은 경우는 방어가 어렵겠다라고 이제 이유를 밝히고 있고, 검증 차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 소장 입장에서, 이걸 내면서 아마 생각했던 건 이런 것 같아요. 그 엑스파일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장 소장이 보니 윤 총장이 대권 후보로서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대응하다가 날 셀 것 같다, 이 말은 한두 가지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으로 많은 얘기들이 그 안에 들어있고 이제 이거 장 수장의 개인적 판단으로 분석해서 본다고 하면 그게 상당히 방어가 어려운 정도의 내용이지 않겠나. 그러다 보면 결국은 윤 총장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결국 대선에서 국민의힘이나 야권이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빨리 대체제를 마련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의도라고 저는 보여요. 장 소장이 언급한 방어라는 것은 야권 전체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윤석열 현재 뭐 공식적인 캠프는 아닙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야권 전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장 소장하고 통화하면서 정 소장이 했던 말은 네. 충정을 봐달라 이런 식의 저한테 얘기를 해서 이거 뭐 개인적인 얘기니까 그런데 예. 그 말도 결국은 야권 전체로 윤 전 총장이 갖고 있는 어떤 무게감, 지금 현재 지지율이 제일 높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윤 전 총장이 만약에 이런 엑스파일이 공개가 돼가지고 타격을 입게 되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면 윤 총장만 계속 보고 오다가는 나중에는 대체제를 찾기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누가 대신해서 후보가 돼야 될 텐데 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위기감이 본인한테 있었던 것 같다. 제 느낌입니다. 이거는 물론.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을 공개해서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말고 다른 어떤 후보를 빨리 마련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의도로 아마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다 보니 야당 입장에서는 내부 총질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장 수장이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SNS에 글을 올리기 전에 지도부를 향해서 관련 사실을 알렸다 이런 입장과 관련된 인터뷰가 있습니다. 한번 또 역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리기 전에 10시 경인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전화를 해서 아니 내가 이런 문건 입수했는데 당에서 좀 검토해보고 대응을 좀 잘 하시라 라고 전달해 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았고 콜백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 지금 현재 한 최고위원하고 통화를 하면서 주겠다고 했더니 자기한테 주지 말래요. 잘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 또 오해받는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에 대해서 뭐 공개해라, 정치 공작이냐, 왜 당에는 안 주냐 이런 식의 공격을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공격이다. 네, 이 대목은 앞서 그 최 교수님께서 충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거와 연결해서 좀 듣게 되네요. 저는 진짜 이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 소장하고 방송을 오래 했기 때문에 네. 개인적인 친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런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왜 이거를 미리 이렇게 그 SNS에 올리느냐 국민의힘과 네. 충분히 어떤 그 교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대답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두 가지를 한번 보시죠. 하나는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다. 그러니까 저는 또 전화를 해서 이거를 뭐 그 얘기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것을 뭐 안 받았다 이렇게 처음에는 뭐 참 제목만 보고 네.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전화가 안 됐고 콜백을 하지 않았다. 뭐 콜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걸 뭐 회피하려고 했다던가 이렇게 해석하는 건 너무 또 이렇게 과장된 거 아닐까요? 팩트는 어쨌든 전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네. 전화를 밤 10시에 해서 안 받았다는 게 그러니까 서로 통화가 안 됐다는 것이지 그거를 거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실 자체 예를 들어서 이 문건을 가지고 있고 그 문건과 관련해서 통화를 하려고 했다는 걸 이준석 대표가 알고 있다면 네. 그게 전제로 된다면 그걸 회피한 거지만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전화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뭐 국민의힘이 뭐 거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과장이고 그다음 최고위원 부분인데 네. 왜 꼭 이걸 대표와 최고위원한테만 줘야지 이 국민의힘이 알 수가 있는 건가요? 왜 지금 장성철 소장은 지금 이 소장이자 평론가 훨씬 이전부터 보좌관이자 당직자였어요. 국민의힘에. 네. 당직자 생활도 오래 했고 보좌관 생활도 꽤 오래 했던 걸로 알아요. 그럼 국민의힘에 아는 사람이 꼭 최고위원과 그다음에 그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받아들여야만 국민의힘에 알리는 건가요? 이건 공유하는 거는 금방 공유해요. 한번 클릭만 하면 아마 국민의힘에 한 10여 명 이상은 자기 이 전화번호에 있을 테고 한꺼번에 다 공유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국민의힘과 소통하려고 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굉장히 소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저는 해명도 그렇게 해명이 깔끔하게 국민의힘과 뭐 소통을 했는데 안 했으므로 내가 이렇게 공개를 했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저는 장 소장이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네. 이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본인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왜 이걸 공개하고 이런 얘기를 했느냐고 논란이 되니 본인이 충분히 이걸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물론 뭐 지금 평론가님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은 전달할 수 있겠지만 이게 다른 사람한테 갔을 때 엑스파일을 갖고 있는 이 파괴력이라고 하는 게 엄청 크잖아요. 아무나한테 줄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대표나 최고위원들이 어쨌든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으니 지도부에게 전달해서 지도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의도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하고 그다음에 최고위원 중에 한 사람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 저는 모르겠어요. 왜 최고위원이 이걸 본인이 갖고 있으면 부담이 된다고 얘기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받아서 뭔지 검토해 보고 정말 이게 뭐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받지 않았다는 것도 약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보수 야당 대표들 일단은 이번 엑스파일 논란을 진화시키면서 엄호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하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 등이 거셌던 만큼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이미 문제를 삼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라면은 수사기관에 넘기시고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내용이라면은 즉각 내용을 공개하고 평가받으십시오. 엑스파일을 언급한 송 대표는 여당과 자신이 갖고 있는 파일을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해명을 듣고 국민과 언론이 사실 확인을 하면 됩니다. 네, 일단 안철수 대표는 이 윤석열 파일을 처음 거론한 물론 이제 송영길 대표는 5월에 당시에 X 파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파일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은 야당 쪽에서는 그걸 공개하라 이렇게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X 파일이라고 이름 붙이는 건 공식적으로 내가 X 파일을 갖고 있어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X 파일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지는 게 아니라 어떤 파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존재의 네. 여부를 모를 때 이제 보통 X 파일이라고 붙이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뭐 X 파일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닐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송 대표도 사실 그 당 대표로서 네. 적절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검증이라는 말을 나중에 또 썼는데 실제로 하려면 나중에 윤석열 대표가 이제 정치 참여 선언을 한 다음부터 네. 한 건씩 그 검증을 요구하면 돼요. 그런데 그 전에 파일을 쌓고 있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우리가 그 지난 어떤 정치 역사상 또 네. 민주당도 그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참 네거티브를 많이 당해온 정당이고 또 실제로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네거티브를 했던 그런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대표로서 좀 더 전공법 그러니까 뭐 어떤 점에서 당신이 해명하라. 그러니까 네. 후보니까 또는 전체적인 어떤 그런 그 대권에 도전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갔어야 됐는데 그 훨씬 전부터 파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쌓여 있다 얘기하고 검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으로는 이건 근데 야당의 문건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장 소장은 또 이거에 대해서 문건을 얘기했더니 이거는 여권에서 만든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장 소장의 어떤 진정성을 또 다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송 대표 역시 처음에 파일을 쌓고 있다라는 말이 계속 지금 그러니까 끊임없이 비판을 받아야 되는 어떤 상황이니까 저는 야당이 얘기했던 누가 얘기했던 간에 이제는 파일이라는 이름도 하지 말고 어떤 것이 잘못됐다, 어떤 것이 잘못됐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라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이제부터는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정치 선언을 안 했다 뿐이지 이미 네. 다 정치 행보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언론이 검증을 하기 시작하고 수사할 거 있으면 수사 다 받고 그게 참 떳떳한 게 아니냐. 이제 뭐 문건을 봤는데 이렇다더라. 내가 보기에는 못 나갈 것 같다더라. 이런 어떤 표현이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지금 그러다 보니 여기서 이 시점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면 말씀하신 대로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뭐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 나왔던 얘기다, 새로울 것 없다 이런 반응도 있고 사실은 앞서 방어란 표현을 썼지만 버티기 힘들 것이다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X파일에는 화두가 던져졌고 어떤 식으로든 검증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절차들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파일을 준비하는 것은요. 말이 이제 파일이라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는데 네. 이거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모든 당이 대선 앞두고서 상대 당의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는 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정보 수집을 안 하겠습니까? 또 제보도 안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뭐 제보 들어와서 의혹 제기하고 이런 것들 많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보도 있을 것이고 네. 관련된 정보들을 모아놨겠죠. 그걸 가지고 나중에 대선 전에 가서 필요하다고 하면 의혹 제기하고 그 의혹에 대해서 검증하라고 얘기하겠죠. 그건 시기에 따라서 다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마치 뭐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장성철 소장은 야권 인사예요. 어쨌든 야권 평론가잖아요. 그분이 보고 나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실체가 없는 걸 얘기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야권의 평론가로 활동하는 분이 얘기하는 내용 중에 상당히 심각한 듯한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내용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보지 못했지만. 네. 그래서 파일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야당도 이미 이재명 지사나 아니면 이낙연 대표나 전 대표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정보를 모집하고 수집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 네. 어느 당이나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대선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상대 당에 대해서 공격도 하고 의혹도 제기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다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켜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당은 일단 뭐 이른바 과거의 음습한 정치를 떠올리게 한다.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이렇게 경론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에서 윤 전 총장 측은 대변인을 통해서 대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윤 전 총장이야 이제 하나씩 검증하겠다고 나온 것을 해명하면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파일인데 안에 내용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내용을 얘기 안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엑스파일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입장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현재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네, 물론 그런데 그 자체가 X파일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뭐 얘기하다 보면 그게 이제 프레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X파일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을 하게 되고 말을 할수록 그러니까 X파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끼리가 없다. 네. 베이커프 그 교수가 얘기했듯이 코끼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코끼리가 있는 프레임에 들어가듯이 X파일이 있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도움이 안 되죠. 지금 윤 총장한테 급한 건 내 비전, 내가 뭘 하겠다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설득하기도 전에 X파일이라는 그런 프레임 속에 갇히는 것이 이제 문제라고 아마도 판단한 것 같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에 제가 하나만 더 보태면 사실 X파일이라는 것이 기억에 나는 게 하나 있어요. X파일이든 파일이든 작년 7월 21일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당시에 그 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하고 있을 때 네. 추미애 장관이 자기 이 장관석에서 기자들이 다 보고 있는데 사진을 찍혀요. 거의 일부러라고 여겨지는데 네. 그 사진에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그 핸드폰에 바로 이렇게 합니다. 뭐뭐뭐 컨텐츠 그리고 뭐뭐뭐 부인 이름 뭐뭐뭐 근데 사실 다 나온 얘기예요. 김건희 뭐 이름 다 보이게 일부러 또 확대를 해서 다 보이게 하고 또 얼마의 어떤 채무가 있고 뭐 이런 어떤 의혹에 담겨 있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누가 봐도 윤석열 총장의 장모와 부인의 이름이 있거나 회사가 있는 그런 문건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그 엑스파일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그럼 되묻고 싶은 게 그 파일은 뭐냐는 거죠. 그 파일은 분명히 존재하니까 자기가 들여다봤고 아마도 그때 보니까 완전히 문건으로 돼 있었어요. 네. 뭐 기사도 아니고. 그럼 그 문건은 뭐냐? 그러면 이런 파일, 그것도 어차피 파일일 테니까 문건이니까 그런 파일들이 여권에 존재를 한다면 그렇게 지금 여권에서 뭐 야권이 만들었다. 그 당시에 야권이 만든 걸 뭐 추미애 장관이 들여다보면서 기자들한테 보일 리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음습하다라는 것이 바로 계속 이런 식으로 비판을 안 받으려면 네. 이제는 모두 다 공개를 하자라는 겁니다. 네, 어차피 윤석열 전 총장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제가 여론조사긴 한데 여론조사 결과를 좀 띄워봐 주시고 조금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와 관련된 조사인데 자 교수님 앞서 대응하지 않겠다는 대응에 대한 이제 평론가님 입장 들어봤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대권 선언을 하지 않은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본인 입장에서는 얘기가 나와봐야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응을 일절 안 하겠다는 것인데 저게 이제 대응 일절 안 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어찌 보면 양쪽으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네. 하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인터뷰할 노 코멘트란 말을 하잖아요. 네.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기자들이 볼 때는 인정한다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파일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그 내용이 얼마나 파괴력인지 모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윤 전 총장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게 아까도 제가 언급해드렸잖아요. 야권 인사, 야권에서 평론가로 활동했던 사람의 발언을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더 그게 본인한테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네. 여권에서 나왔다고 하면 뭐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뭐 공작 정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야권에서 패널로 활동하고 지금까지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방어를 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거는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뭔가 있지 않으면 저렇게까지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본인이 정말 문제가 없다고 분석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껄끄러운 게 있어서 노 코멘트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적합도 결과는 18, 19일에 조사한 거고 앞서 보신 거는 이제 19일에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엑스파일 이슈가 반영된 조사 결과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후에 또 여론조사를 한다면 지금 보면 앞에 본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윤 전 총장만 놓고 봤을 때 그 전 조사에 비해서는 일단은 5.2%포인트가 하락을 했거든요. 뭐 대변인 사퇴 부분도 있고요. 악재라고 하면 또 악재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여론조사에 반영이 될까요? 추후? 저는 예. 이제 그 목요일과 수요일에 한 번 이제 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RN서치가 예. 발표를 하고 목요일날 리얼미터가 발표하고 금요일날 갤럽이 발표합니다. 이런 사건은 처음에 딱 터지자마자는 바로 판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 어떤 사고가 들어가거든요. 네.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완주를 할까? 이 사람으로 적합할까? 이 지금 나오는 논란들이 윤석열 총장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들이 다 고려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고려되는 시점은 아마도 지금 나오는 오늘 내일 사이에 어떤 그런 기사들, 뭐 분석 기사라든지 새로운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해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윤석열 총장이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윤석열 총장은 이 정도는 다 옛날에 다 나온 얘기잖아 라고 판단할까라는 건 앞으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연달아 나오는 여론조사에 더 크게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조사 말고 다른 조사 같은 경우 지금 오차 범위 밖에서 또 지난주보다 큰 폭으로 벌리기도 했거든요. 윤 전 총장이.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사하는 네. 방법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추세를 보면 아직까지 윤 전 총장이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네. 이제 지금 이거 말고 그 전에 보여줬던 걸 보면 오차 범위 내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윤 전 총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쇄되고 있다. 즉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눈여겨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윤 전 총장이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대선 출마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게 계속 늦어지면서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피로감이 좀 커지는 상황이고요. 그 가운데 엑스파일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물론 이 조사에는 그게 개입이 안 돼 있습니다만 네. 관여가 안 돼 있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윤 전 총장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실망감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봐요. 그러지 않으면 지지율이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네. 다른 이벤트가 없었는데 결국은 윤 전 총장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대한 행보를 하지 않고 계속 신비주의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전원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실망감을 가중시켰기 때문에 이번 엑스파일 문제 그리고 이제 본인의 대변인이 갑자기 사퇴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번 지지율에서는 또 떨어질 가능성도 예측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새로 좀 부각된 인물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일까 좀 눈에 띄세요? 최재형 원장이죠. 네. 사실 최재형 원장이 갑작스럽게 5% 가까운 그러니까 4.5%입니다.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최재형 원장은 아마 내 이름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옛날에 밝힌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대개는 이제 또 주관식으로 물어보는 것에 뭐 그 답변이 들어오는 어떤 상황도 많고요. 네. 근데 4.5% 내외라는 건 정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최재형 원장이 무슨 특별하게 지금 갑작스럽게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한 것도 아니고 네. 단지 그 여당 의원들이 정치에 관해서 물었을 때 나중에 밝히겠다.
이외에 최근 들어서 무슨 정치적 멘트를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5%의 적합도 5위를 기록한 건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물론 40% 내외의 어떤 지지율도 보이지만 네. 윤석열 총장이 비호감도도 굉장히 높아요. 왜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묻는데 호감도도 높지만 비호감도도 만만치 않게 높은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비호감도와 관련돼서 또 다른 어떤 그 선택지가 없느냐라고 눈을 돌리면서 최재형 원장이 정치를 할 수도 있네라는 어떤 가능성, 여기에 갑작스럽게 이 지지자들이 좀 몰리는 게 아니냐라고 분석이 되죠.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조금 주춤하는 사이에 이제 몸을 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지금 여러 가지 논란에 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기대감이 컸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야권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윤 전 총장만 바라보고 있다가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윤 전 총장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만약의 경우에 플랜 B가 필요하다고 하면 플랜 B를 준비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일정 부분 저는 반영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최재형 원장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보면 홍준표 전 의원이나 아니면 안철수 대표보다도 지금 높아요. 물론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네. 그렇다고 하면 최재형 원장이 갑자기 이렇게 부상하는 것은 윤 전 총장의 어떤 기대했던 부분들이 일정 부분 윤 전 총장이 저러다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최재형 원장에 대한 지지로 돌아선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뭐 아이러니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윤 전 총장도 그렇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그렇고 또 당 밖에 있는 김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현 정권 인사들이다 보니까 어느 플랫폼으로 좀 등장할 것인가도 관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일단 여당하고 좀 선을 긋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 꼭 그쪽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애들러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지형을 보면 여권 후보로 가기에는 사실 첫 번째는 여권 후보가 굉장히 고착화돼 있어요. 새로운 어떤 상황에 갔을 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친문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든지 네. 뭐 이런 어떤 상황이지 각각의 꽤 오랫동안 어떤 그런 그 구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지지자들의 어떤 분포는 이미 좀 고착화돼 있거든요. 그 속에서 자기가 또 다른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라는 점. 두 번째는 이 세 분이 모두 다 사실 현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냈던 사람, 다른 어떤 행보를 보인 사람이에요. 예. 김동연 부총리도 사실상 국고를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부분 때문에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하고 끊임없이 대립각을 세웠고 거기서 친문 지지자들이 굉장히 이 김동연 부총리를 비판하는 어떤 상황이 있었고요. 또 뭐 최재형 원장이나 뭐 윤석열 총장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상징적으로 이분들이 만약에 정치를 한다고 한다면 여권의 지지보다는 중도 내지는 또 합리적인 보수 쪽에서 지지를 받을 확률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정치공학적으로 얘기할 때 나의 그 포지셔닝을 어디에 할 것인가라고 판단한다면 당연히 여권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여권보다는 뭐 이 합리적인 어떤 중도, 합리적인 보수 이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크겠죠. 이를테면 제3지대? 뭐 제3지대일 수도 있고. 예. 저도 야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지금 현재는 여권에서 만약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경쟁에서 상당히 지금 그 3명의 경쟁자들, 소위 후보들이 어느 정도 위치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네. 들어와서 새로운 부상 가능성이 좀 낮은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정치에 지금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있고 어떤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몰라요. 검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만약에 혹시나 윤 전 총장이 제대로의 역할을 본인이 기대하는 만큼의 야권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역할을 못했을 경우에 누군가가 그를 대신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최 전 원장이나 아니면 최 원장이나 참 지금도 감사원장이죠. 네. 최 원장이나 아니면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가 대체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본인이 대선에 나간다 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그렇다고 하면 야권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엑스파일과 관련한 내용은 또 장성철 소장이 또 화요일 대담 약속을 잡아놨거든요. 또 추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경선 연기론과 관련된 내용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당 내에서도 대선 후보 간의 대립도 팽팽한 상황인데 관련 발언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와 보조를 맞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누구나 개개인의 유불리를 뛰어넘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충정에서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믿고 있고 정치에 대한 불신들이 높은 게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면 원칙과 약속들은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 경선 연기론 놓고 이제 비공개 최고위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일단 지도부는 큰 틀에서 보면 원칙을 지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원칙을 지키겠다는 송영길 대표가 고심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180명에서 60명, 즉 의총을 소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이 지금 의총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플러스 알파거든요. 66명이라는 건 어쨌든 그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그 네. 숫자가 딱 모인 것이지 그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대표고 또 최고위원회에서 사실 의결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무위원회를 거치는 거는 꼭 어떤 사안,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만 당무위원회에서 의결이 필요한 거지. 네. 자신들이 그냥 자신이 결심하고 집단 지도 체제니까 최고위에서 추진만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지금 의원들이 심상치 않고 이 상황 속에서 과연 그냥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 원칙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원칙대로 가서 A라는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A라는 후보의 이 원칙으로. 그런데 네. 문제는 이거예요. 그 다음부터 만약 지지율이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A 후보가 또 다시 흔들릴 거예요. 커봐라 연기해서 제대로 이제 이 지지율을 올리고자 했는데 고집 부려갖고 떨어지지 않느냐. 이게 바로 노무현 후보나 이명박 후보 비슷하게 나타났어요. 노무현 후보나 이명박 후보 모두 다 좀 일찍 끝났어요, 경선이. 그러다 네. 보니까 노무현 후보 계속 흔들리고 지지율 사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몽준 후보랑 단일화 이 홍역을 치렀어야 됐고 네. 이명박 후보는 물론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 캠페인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진짜 지지율 떨어지고 당 지지율 떨어졌을 때 이 송영길 대표는 그 책임을 자기가 다 져야 돼요. 그리고 그 A 후보, 뭐 이재명 사실 후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재명 네. 지사가 만약에 이렇게 고집을 부렸을 때 그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그 또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어떤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의 판단에 지금 마지막에 난게인 것 같아요. 송영길 대표가 다 만났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어떤 순간 딱 해서 아까도 가능하다면이라는 하나의 조건을 내세웠는데 내가 다 그럼 안고 갑시다. 내가 진짜 그 연기 받아들이겠어 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득권처럼 20% 내외, 30% 내외의 지지율을 지금 끌고 가겠다라는 어떤 상황이니까 노무현 후보가 그랬거든요. 정몽준 후보의 이 밀당에서 내가 불리한 그런 적합도 조사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했을 때 지지율이 딱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저는 그러니까 연기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 송영길 대표도 모든 후보의 동의가 없다면 변경이 어렵다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만 또 이른바 반 이재명계 또 의원들이 요구하는 당무위원회 소집엔 또 선을 긋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는 원칙대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니 지지율이 나중에 오를 것 같으니까 바꾸고 뭐 이런 생각 다 하면요. 자기 입장 다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들이 본인들이 유리한 환경 만들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연기하자고 하는 거야 대체? 저는요. 후보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환경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리고 지금까지 원칙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국민들이 실망하고 떠나간 건 왜 생각을 안 하는 겁니까 대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요. 이유 대는 것도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코로나 때문에 경선이 잘 안 된다고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경선이 잘 됐습니까? 코로나 와서 비대면으로 다 했는데 걸어다니면서 하고. 그게 무슨 이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2개월 연장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지지율이 바뀔 거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국민들이 볼 때는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이미지로 저는 더 고착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의원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그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실력 행사하는 것도 저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만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반성하지 않았다고 하는 비판이 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지난번에 4.7 재보궐선거에 그렇게 지고 나서도 원칙과 이거 작년에 바꾼 겁니다.
겁니다. 이것도 이해찬 대표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을까 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자기들한테 불리하다고 바꾸자고 해서 바꾸고 이렇게 하면 대체 민주당은 어떤 원칙과 규정을 가지고 가는 겁니까 대체? 자기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렇게 막 마음대로 바꾸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이 잘한다고 박수 쳐주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불리하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바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리하더라도는 어떤 점이 좀 불리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불리하다고 표현하는 건 후보 개인의 입장에서 불리하다고 느껴지더라도 그것이 예를 들면 시간을 좀 연기하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한 환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원칙을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내 분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칙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서로 자기들의 유불리 따져가지고 자기들의 유불리에 맞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당내 갈등이 생기는 거죠. 네. 이게 과연 좋은 거냐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일단 의결 권한은 없습니다만 의원총회 좀 어떤 논의가 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병역 특혜 논란을 둘러싼 공방도 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 발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는 소프트웨어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 연수생을 선발했습니다. 해당 선발 공고에는 공고일 현재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2007년에 이미 대학교를 졸업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에 있었던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당 과정은 단계별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이었는데 만약에 지원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허위로 지원해 장학금까지 받았다라고 하면 업무방해를 넘어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준석 대표로 인해 해당 과정에 지원했던 어떤 청년은 기회가 박탈된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직접 진실을 밝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좀 길게 들어봤는데 결국 이제 자격이 없는데 11년 전에 자격이 없는데 연수생 선발 과정에 지원을 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것과 관련해서 네. 어쨌든 모 언론이 2010년 당시에 지경부가 보도자료를 냈어요. 즉 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합격한 사람들과 관련된 기사를 내달라라고 보도자료를 보면 대학 졸업생도 재학생까지 포함해서 71명, 즉 100명 중에 71%라고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 졸업생도 뽑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당시 이제 선발위원장이 이제 최근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선발위원장이 이 공고, 즉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 띄고 재학생인 자라고 되어 있는 공고는 이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진행할 멘토를 선발하기 이전에 아마도 나온 그런 초안인 것 같다. 지금 이 공고가 아니라 대부분의 어떤 지원자들은 뭘 보고 들어왔냐면은 당시에 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홈페이지, 직영부의 홈페이지, 그러니까 마이스트로,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홈페이지와 대학 게시판 또는 커뮤니티에 모집 공고를 보고 왔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그 모집 공고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산업기능요원과 관련돼서 산업기능요원이 어떻게 지금 또다시 어떤 특정한 정부가 하는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는 산업기능요원은 현업 종사자가 아닌 것으로 정부 지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판단한다는 지침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업에 있는 사람은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다. 근데 현업이 아니다. 현업 종사자가 아니다라는 어떤 판단으로 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이준석 대표는 양쪽 진영에서 지금 다 비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쪽 진보 쪽에서 비판을 받지만 보수 쪽은 뭐 갖고 얘기하냐면 아니 하버드대 4년 장학금 그거 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원한 거다. 노무현 재단이 지원한 거다. 그거 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마치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뭐 장학생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받거든요. 네. 이것도 굉장히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2003년도에 지금 받았으므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지금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새로운 어떤 36살의 새로운 체제의 대표의 그 체제가 사실 부담스러운
그런 이 표현이 이렇게 양쪽으로부터 비판받는 대목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정작 본인은 10년 전에 검증이 이미 끝난 이야기고 국민의힘에서도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도 다 받은 사안이라고 이제 좀 보호해주는 엄호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뭐 이준석 대표를 엄호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검찰에서 무혐의 됐다. 좋습니다. 뭐 법적으로 처벌 안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윤리적으로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얘기했던 게 뭡니까? 공정 아닙니까? 네. 공정한 경쟁에서 다른 사람에게 차별받지 않고 어떤 사람이 나로 인해서 피해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지원 자격이 지금 뭐 아까 얘기했던 그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밝힌 내용도 그래요. 지원 자격에 분명히 현재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인 자라고 하는 공고문이 있어요. 종이로 인쇄돼 있는 지식경제부에서 만든. 그걸 나중에 인터넷에 올린 걸 보고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럼 바꾼 건지도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이준석 지금 대표가 지원한 거 아닙니까? 본인은 졸업을 했는데 원래 공고문에는 대학원 재학 중인 자만 돼 있어요. 대학이나 대학원에. 졸업한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뽑았어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물론 뽑은 거 아닙니다. 졸업한 사람이 뽑은 사람이 많아요. 그럼 그 당시에 이 업무를 했던 사람은 밝혀야 돼요. 왜 뽑았는지 그러면. 그 부분도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본인은 대체 복무를 하고 있었어요. 대체 복무가 뭡니까? 다른 사람 군에 가서 공부하는데 본인이 이제 기술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어쨌든 산업체에 가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군복무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군복무와 동일한 역할을 하면서 또 다른 곳에 지원을 해가지고 돈을 받습니까? 군복무 중에? 그게 과연 국민들이 볼 때, 젊은이가 볼 때 공정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군에 가서 정말 내무반 생활하면서 힘들게 군복무하고 있는데 본인은 산업기능 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또다시 다른 곳에 지원을 해가지고 그 지원서에 보면요. 장학금도 받고 컴퓨터도 받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 돈을 받게 되면. 그런 역할을 또 했습니다. 이게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 공정입니까? 저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윤리적으로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젊은이들이 볼 때 이런 생각을 할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이 대체 복무할 때 군 복무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박탈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 사태도 그렇고 여권 인사들에서 법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윤리적인 문제가 계속 비판했었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그런 관점에서 국민들한테 또는 청년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밝혀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명쾌한 사과가 좀 필요하다라고 네. 보시는 거고. 평론가님은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혹시? 그게 왜 사과를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아까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 보수 진영의 일부 사람들은 2003년도에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하버드대 국가 대통령 장학생을 받은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어떤 사과예요. 그럼 양쪽으로 왜 사과를 해야 되죠? 저는 이 부분도 아까 뭐 이사장 얘기하셨지만 선발위원장의 공식적인 지금 발언이에요. 이게 무슨 뭐 다른 게 아니고 또 지경부에서도 지금 그 입장은 똑같습니다. 그럼 납득을 할 수 없는 게 제가 이거예요. 자, 왜 재학생이어야 되느냐? 대학 재학생이라고 명기만 돼 있다면 저 이해하겠어요. 근데 대학 재학생과 대학원 재학생이에요. 그러면 아니 그 사이에 졸업이 있는데 졸업생이 있어요. 대학원 재학생과 대학 재학생과 고등학생 재학생만 된다라는 그런 합리적인 어떤 근거가 있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경부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나 또는 황대산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아니 그건 포괄적인 어떤 의미였다. 그리고 그건 이전의 어떤 초안이다. 이미 그 공고 자체는 공식적으로 나갔다. 홈페이지에서도 공식적인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글쎄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 이종우 평론가 말씀 중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대학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이 중간에 대학 졸업한 사람이 왜 안 들어가냐고 얘기하시는데요. 학생이냐 아니냐의 신분이라고 생각해요. 졸업한 사람 학생 신분이 아니에요. 재학 중인 사람은 학생 신분이고요. 그게 대학원이든 대학이든. 두 번째, 그 이사장 심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왜 그렇게 바꿨는지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초안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공고문이 막 떠도입니까? 아니 어떻게 했길래 그게 나와가지고 그게 초안인지 아닌지 일반인들이 그거 이 공고문에 보면 분명히 지원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게 바꾸게 되는지도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왜 재학 중인 자에서 졸업한 사람을 집어넣는지도 저는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에 본인이 군 대체 복무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혜택을 누린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군 장병한테 미안한 마음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 사과할 내용이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혼자 된 건가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정치적인 어떤 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나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국 장관은 조국 장관과 법무부 그러니까 법대 교수와 이 지금 동양대 교수가 자신들이 있는 대학에 있는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엄마 찬스 아빠 찬스잖아요. 지금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 최고위원으로 간 건가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이외에 또 다른 사람들은 못 가고 이준석 대표가 간 건가요? 그게 아니라 다른 졸업생들도 있고 매년 졸업생들이 계속 뽑혀요. 다른 기수에서 이 마에스트로가 전부 다 대학 졸업생들이 뽑혔습니다. 그럼 그 기준을 이준석 대표 때문에 바꾼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실체 파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실체 거예요. 파악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발표했잖아요. 이준석 대표만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게 듣도록 아니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당시에 이걸 결정하고 그런 사람을 선발했던 과정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왜 이런 경우가 나왔는지를 밝혀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다른 부분은 지난 일이지만 이준석 대표는 지금 공당의 제1야당의 대표예요. 그럼 그분에 대한 과거의 공정성 문제나 다 따져야 되죠. 또 본인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국민들은 알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 대목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은 확실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 총장 입건해놓고 선거에 영향이 없게 수사하겠다? 이게 말입니까? 국민들 바보로 하는 거예요? 이 1호 사건부터 이런 신뢰를 흔들리는 이런 불필요한 논란에 왜 휩싸이냐는 겁니다. 제3차 법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금 현 신분이 뭡니까? 피의자입니까? 입건한 상태. 그러니까 피의자네요. 예, 알겠습니다. 공수처장님. 네. 왜 그러세요? 윤 총장 입건해놓고 선거에 영향이 없게 수사하겠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납득이 안 돼요. 말장난입니까? 궤변이에요? 이렇게 장난친다고 대선에 영향을 미치도 없겠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똑 떨어지는 뭔가 혐의가 있든지 아니면 수사의 긴급성, 시급성이 있는지 그 두 가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희들이 그 부분도 판단하고 유념하고 있습니다. 유념을 하는데 입건을 해요? 사건 뭐 똑 떨어지는 게 있습니까? 사건 분석 검사가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뭐 교육감도 잘못하면 당연히 수사 받아야죠. 그런데 이게 법적인 위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1호 사건부터 이런 신뢰를 흔들리는 이런 불필요한 논란에 왜 휩싸이냐는 겁니다. 사안에 따라서 어떤 거는 선택적으로 고발인 조사하고 어떤 건 안 한 거예요. 본인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이런 점 때문에 공수처장이 정치적 중립성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단연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의도적으로 압수수색 사실을 유출시켰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큰 우려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독립청사가 없고 지하주차장도 없기 때문에 차량이 한 대만 없는 것 같고도 오늘 무슨 일 있냐, 압수수색 나가냐 이렇게 계속 기자들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저희는 인력 부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25명인데 이제 저희가 10명이 결혼이고요. 다 채워도 사실은 저희가 상당히 아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우 판사님께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중책을 맡게 되셨습니다. 저희가 너무 섭섭하지만 법사위에서 좀 놓아드리는 것으로. 공수처장님. 네. 처장님 공수처장 괜히 했다 싶죠, 저는. 예, 확실히 그렇죠. 3D 업종인 것 같습니다. 3D 업종인 것 같습니다. 3D 업종이 아니고요. 네. 처장님 심리 상태 제가 예. 안 봐도 뻔합니다. 검찰개혁이란 미명하에 졸속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기능도 안 되고 조직도 안 되고 얼떨결에 공수처장 되고 나서 지금 답답해 죽겠죠. 그럴 겁니다. 저는 뭐 자, 김도 간사님 떠나신다고 해서 아쉽습니다. 속이 없는 말씀 하시지 마시고. 아닙니다. 진짜 정말 아쉽습니다. 예.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유흥업소가 또 적발됐습니다. 업주는 단속을 피하려고 문을 잠근 채 CCTV로 손님 얼굴을 확인하면서 영업을 이어갔는데 단속에 걸리자 맥주병을 깨면서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사관들이 깜깜한 유흥주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꽉 막힌 문을 열어달라 수차례 두드려도 열리지 않자 결국 강제로 문을 개방합니다. 이렇게 문을 안 열어주시면 어떡합니까? 한 1시간 동안. 유흥주점 안 한쪽 벽면에는 CCTV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커다란 모니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단속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간판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내부에서 CCTV를 확인하며 은밀하게 영업한 겁니다. 수사관들이 내부 밀실 곳곳을 뒤지자 숨어있던 손님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한 외국인 접객원은 화장실 천장 위로 도주했습니다. 조심 내려오세요. 빨리 내려와요. 다칩니다. 내려오세요. 거기 언제까지 있을 거야?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영업을 이어간다는 유흥주점 첩보를 입수한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단속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렇게 적발된 사람만 손님 19명과 외국인 접객원 15명 등 34명입니다. 특히 단속에 강한 불만을 가진 60살 업주 A씨는 라이터를 들고 협박하고 맥주병을 깨는 등 단속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여기서 니네 찌질아 같이 내가 사겨. 안녕하세요. 이민특수조사대는 A씨를 출입국관리법상 불법 고용 혐의로 입건해 추가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또 A씨가 접객원들에게 성매매도 강요했는지 등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성매매는 저희가 그 부분을 확인을 못했고요. 한국 손님들 상대로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해서 일단 접객원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했죠. 이와 함께 해당 유흥주점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 전원 15명은 전원 강제 출국시킬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충남 당진에서 보건소장이 해외 출장자에게 화이자 백신 접종을 지시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장이 CCTV로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당진시는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고 보건소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낙농축협 30대 직원 A씨가 충남 당진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건 지난달 26일 3시 반쯤입니다. 사료 원료 구매를 위해 미국 출장을 앞두고 백신을 접종했는데 최근 특혜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화이자 접종 대상자가 아닌 A씨가 보건소장의 지시로 백신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 보건소장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려던 담당자에게 폭언과 압박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해외 출장의 경우 관련 중앙부처에 먼저 계획을 제출한 뒤 접종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하고 있습니다. 해당 협동조합은 A씨가 다른 출장자 2명보다 계획이 늦게 제출돼 접종 승인을 받지 못했고 보건소에 문의한 끝에 기회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문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저희 입장에서 어떤 백신을 놔줘라 말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통역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일할 직원이 필요해서 늦게 저희들이 좀 같이 동참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특혜 논란이 일자 보건소장은 당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잔여 백신을 활용한 접종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잔여 백신으로 생각을 해서 저의 재량권을 버려질 수도 있는 백신을 좀 사용하여 감염병을 좀 예방하고자 했던 측면입니다. 하지만 잔여 백신 예약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질 논란 늘 항상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데 그런 것들 무시하고 또 그렇게 그냥 좀 높은 직위에 있다고 해서 아래 사람들한테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냥 줘라 이렇게 했나 그런 부분이 안타깝죠.
해당 보건소장은 예방접종센터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해 인권 침해를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당진 씨는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고 보건소장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보건소장의 운전기사 등 2명도 최근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드러나 추가 조사가 예정된 가운데 당진시 보건당국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한 이후 급성장하면서 한국의 새로운 거대 기업으로 급부상한 카카오와 쿠팡이 요즘 이런저런 이유로 투자자들 사이에 입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앱을 보유한 카카오는 최근 주가 급등으로 시가총액 68조 원대로 시총 기준 5손가락 안의 거대 IT 기업입니다. 카카오 역시 다른 대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방대한 자회사 등을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그라운드 X입니다. 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 등과 관련된 블록체인 자회사로 요즘 20, 30대가 이른바 영끌 비트 등을 하는 가상화폐를 자체 발행해왔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 사이에서는 카카오 코인으로 불리는데 클레이 발행과 상장은 물론 직원 지급 등의 과정에서 탈세 등의 혐의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 측은 세무조사 진행과 관련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확인해 줄 사항이 없다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류센터 대형 화재로 구설수에 오른 쿠팡이 이번에는 도쿄올림픽 온라인 단독중계 문제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자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인 쿠팡플레이를 통해 도쿄올림픽을 단독 중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본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이라고 보기 어려워 올림픽 개최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쿠팡은 미국 최대 이커머스 업체인 아마존의 전략을 벤치마킹하며 경쟁을 벌인 카카오 등을 제치고 국내 지상파 3사로부터 온라인 올림픽 중계권을 수백억 원대에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플레이는 지난해 말 쿠팡의 유료 회원제인 노케도아우 회원을 대상으로 최근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시작으로 스포츠 콘텐츠 강화를 통해 이른바 회원 유치와 가두기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뉴욕 증시에 상장하며 한때 시가총액 100조 원대를 기록하며 한강의 기적을 얘기했던 쿠팡은 현재 77조 원대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노동조합이 임금 협상 결렬에 따라 오늘 노조 간부를 중심으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창사 이후 처음이고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원칙 폐기 선언 이후 삼성 계열사 내 첫 파업입니다. 올해 초부터 회사의 임금 협상을 벌여온 삼성 디스플레이 노조는 기본 인상률 6.8%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4.5% 이상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일 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인 오늘 절기답게 낮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30도 안팎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27도, 대전 29도, 광주 29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방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제법 덥겠습니다. 반면 강릉 21도, 포항 21도에 머무는 등 동해안은 예년 기온을 4, 5도가량 밑돌며 선선하겠습니다. 내일은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 아침부터 밤사이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특히 충북과 남부 내륙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시간당 20에서 3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거나 일부 내륙에는 우박도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까지 곳곳에 소나기가 자주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밤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